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9권. 1636년 겨울, 인조는 왜 남한산성에서 눈물을 흘렸나? 여는 이야기. 임진왜란 후 선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기울어가는 명과 새롭게 부상하는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절묘한 외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명과 후금의 전쟁에 휘말려 또다시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인들이었죠. 7년간의 전쟁을 겪으며 조선을 떠받치고 있던 신분제도가 뿌리째 흔들리자 서인들은 신분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유교적 위계질서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유교적 위계질서, 즉 성리학의 논리에 따르면 부모의 나라이자 전쟁의 위기에서 도와준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명분을 강조하던 서인들은 결국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이로써 광해군의 실리 외교도 중단되고 말았죠. 그 후 조선은 명나라를 위협하는 후금을 멀리하게 됩니다. 인조와 서인들의 이러한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1627년) 인조는 왜 강화도로 파천을 떠났을까? 1627년 1월, 이곳은 광주 관아입니다. 무슨 일로 휴가를 정하는 것인가? 예, 이달 29일이 아버님 회갑인지라 고향에 다녀올까 합니다. 그렇다면 다녀와야지. 그런데 자네 고향이 아마 평양이었지? 옛날이. 그럼 한 보름 정도 줄 터이니 편히 다녀오게. 홍진 행수는 수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교방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방청은 기생들이 먹고 자고 교육받는 곳입니다. 각 지역의 관아마다 교방청이 있었는데 이 교방청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관아였습니다. 때문에 교방청 총책임자인 홍진 행수도 휴가를 가기 전 수령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홍진은 교방청의 일을 최종 점검한 다음 평양까지의 길을 머릿속에 그리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틀 후 한성에 닿은 홍진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리들 소란인 게요? 아이, 그야 후금 놈들 때문이지 뭐겠어. 사람들은 홍진의 옷차림을 통해 단박에 기생임을 알아보고 반말을 했습니다. 기생은 관아에 소속된 노비들로 양민들보다 신분이 낮은 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후금이라니요? 오랑캐나라 후금 말이야. 후금이 뭐가 어떻기에? 이거 참, 후금이 조선 땅에 쳐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여태 그것도 모르고 세월 좋게 나들이나 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게 말이야. 밤낮 양반들과 어울리는 기생이 어찌 그리 세상 돌아가는 일에 캄캄할까? 하긴 때가 이러니 양반들도 기생들과 풍류를 즐길 틈이 없었던 게지. 그럼 지금 후금이 조선 땅으로 쳐들어왔다는 말인가요? 몇 번을 말해. 후금은 1616년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조선의 북방에 살던 여진족은 지금껏 조공을 바치며 조선을 섬겨왔습니다. 조선은 여진족을 오랑캐라 불렀고 그들이 세운 후금 역시 오랑캐 나라라며 무시해왔습니다. 사람들 말대로 홍진은 양반을 상대하는 기생, 그것도 교방청 행수였기에
후금이 건국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조선을 섬기던 여진족의 나라인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다니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홍진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왔다면 지금 홍진이 가려고 하는 평양 위쪽이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후금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오? 벌써 의주를 점령하고 청천강을 건너오고 있다지 아마? 청천강은 무슨, 벌써 평양을 지나 대동강을 건넌 지가 언젠데. 아니, 벌써 대동강을? 오랑캐 말이 바람처럼 달리는 거 몰라? 놈들의 목표는 오직 한성인지 산성이나 작은 마을은 아예 들르지도 않고 빠르게 남으로 내려오고 있대. 지금껏 큰 소리로 떠들며 잘난 척하던 남자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주위를 몇 번 살피더니 손을 입으로 가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어젯밤에 전하께서 종묘의 위패를 받들고 강화도로 파천을 하셨대. 조선의 왕, 인조가 파천을 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이 피란을 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건가? 한성도 위험하지 않을까? 오랑캐 놈들이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사륙과 노략질을 한다던데 이를 어째? 홍진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고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광주로 돌아가야 할지. 하지만 만약 이대로 돌아가면 다시는 아버님을 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놈들이 고향집에 닥쳐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 만약 무슨 병고가 생겼다 해도 가야 한다. 가서 시신이라도 거둬야. 어서 가자. 홍진은 눈물을 삼키고 마부에게 출발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부는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홍진은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랑캐 나라를 형으로 섬기라고? 홍진은 예정보다 며칠 늦게 평양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후금군을 만날까봐 외진 길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길을 떠날 때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홍진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고향집은 무사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얘야, 어째서 오자마자 돌아가겠다는 거냐? 누님, 길이 위험할 텐데 여기서 좀 더 머물렀다가 조용해지면 떠나시지요. 그래, 갑주 말대로 하거라. 저도 그러고 싶지만 관아에 매인 몸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걱정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홍진은 서둘러 다시 남쪽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큰 길로 곧장 갔습니다. 후금군이 지나간 길 위에서 홍진은 전쟁의 참혹함을 보았습니다. 곳곳에 민가가 불타거나 난장판이 되었고 차가운 겨울 땅에는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인가? 그때 죽은 어미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죽었나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얘야, 아무도 없니? 너 혼자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고 홍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추위에 입이 얼었는지 아니면 눈앞에서 어미가 죽는 모습을 보고 말을 잃어버렸는지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자.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어서 일어서거라. 우선 따뜻한 국밥부터 먹어야겠구나.
여자아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지 홍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성에 도착해서야 홍진은 조선과 후금이 강화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 말이 되는가? 오랑캐 나라를 형으로 섬기라니? 아유, 그러면 어쩌겠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봐야지. 아이, 그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조선이 후금을 형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뭐 그리 손해볼 게 있다고? 까짓것 형으로 대해주면 되지. 안 그런가? 허허, 이 쓸개 빠진 사람들 좀 보게. 자네들은 자존심도 없나? 어제까지 자네 눈치나 보던 놈이 어느 날 주먹질로 위협하면서 자네 보고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해 하면 자네 냅다 고기 숙이고 형님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 아유, 해야지. 별 수 있나? 상대가 더 센데 인정해야지. 조선은 후금이 조선 땅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후금을 형의 나라로 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물론 백성들까지 이 강화 조약을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홍진은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전쟁이 끝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627년 조선은 새해 초부터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이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홍진은 여자아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고는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홍진은 여자아이에게 수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